해외 기업의 중국 탈출은 점점점 가속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경영수지도 호전될 수 있었고 매출도 급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진출하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제 아무리 해외 유치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그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명품들이 잘 팔려요. 지금 그 명품들의 매출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절망적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저가, 가성비 이런 상품들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국 경제의 실상이에요. 자,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구체적인 지표들은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이 발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그러잖아요. 3년 전부터 성장률이 5%대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제가 입수 가능한 것들만 보면 뭐 세수 통계나 아니면 전력 소비량이나 또는 이제 소매 매출 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한 게 틀림없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중국 동영상들 상가 철시한 거나 뭐 또 산업단지 완전히 폐허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5%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를 발표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소비나 투자나 고용이나 이걸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강제력으로 속도를 늦추고 있을 따름이고 그게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데이터를 못 믿겠다는 거군요. 예. 중국이 지난해부터 그럼 경기 부양책 쏟아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해에도 발표했고 그 전전해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올해 역시 지금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한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더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어도 성공을 못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금융위기가 물밑에서지만 진행되니까 경기 부양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경기 부양 조치가 전혀 약효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면서 내수 수출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건가요? 수출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근데 이 수출마저도 원가 이하의 밀어내기 수출이에요. 수출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이하로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 면장 LC를 은행에서 그걸 바로 결제를 해줘야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도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밀어내기 수출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한계에 오잖아요. 지금 중국 수출 업체들 중에서 도산하는 업체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도 지금은 정체돼 있어요.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출 쪽도 장차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는 더 처참하죠. 과거에 좌석이 1000석이 넘는 초호화 식당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식당들이 지금 문을 닫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지금 영상에 뜨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상가도 철수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산업단지가 아예 철시한 상태인 것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내수는 완벽하게 무너져 있지 않는가 싶어요.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들이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이 경제적 생활의 여유가 훨씬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소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여유가 그만큼 있는 거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명품들이 잘 팔려요. 근데 중국은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생활의 여유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소득이
감소하는 속도가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생활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명품들의 매출은 중국 시장에서 거의 절망적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저가, 가성비 이런 상품들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국 경제의 실상이에요. 헝다 리스크가 이미 좀 지나갔는데 중국 부동산 위기는 일단락 됐나요? 부동산 현황 어떻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과거에 그 헝다, 비구이완, 완다가 1, 2, 3위였잖아요.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1, 2, 3위였는데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상환기일이 닥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그 압력을 가해서 도산시키지 않고 있을 따름에 건설업계의 경기 부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중국에 진출한 그러면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는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까지 쫓아와서 우리 기업들 중국 투자 좀 하라고 지금 그 회의도 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우리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독일 기업 등 유럽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은 진즉 탈출했고 해외 기업의 중국 탈출은 점점점 가속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면 그만큼 경영수지도 호전될 수 있었고 매출도 급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진출하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제 아무리 해외 유치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그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 그러면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독히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고 그랬어요. 환란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10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그야말로 축복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외환위기는 심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불과 1년 만에 가장 성공적으로 후유증과 부작용도 가장 적게 벗어났어요. 그 정책을 펼치면 중국 경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과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축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쳤어요. 그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공급 능력보다 총 수요가 우위인 그런 시장이 조성됐어요. 생산업자들이 도산 사태가 나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갑자기 이익이 증가해요. 공급자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잖아요. 수송비용, 재고비용, 판촉비용 등등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기업의 이익은 급증을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 늘리고 고용 늘리고 투자 늘려요. 산불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럼 맞불을 놔야 되잖아요. 맞불을 놓으면 그 맞불을 놓는 데의 숲의 피해는 크잖아요. 그 피해가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 거잖아요. 경제도 그렇게 해야 단기간에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도 그렇게 해야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 상황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강제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요. 기업들 도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총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총 수요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커져요. 그러면 총 수요가 우위인 공급자 시장이 조성되면서 경제는 회생할 기회를 잡게 돼요. 이제 그렇게 돼야 중국 경제는 비로소 회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유럽은 심각해요. 우선 독일 성장률은 2023년도, 24년도 연속 2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프랑스도 각각 0.9, 0.4% 성장을 했어요. 영국 역시 0.4, 0.9% 성장을 했어요. 1%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 두 나라 다. 그러면 다른 나라 얘기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도 숱하게 있어요. 유럽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경제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유럽 경제는 다시 괜찮아지나요? 글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까요?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으로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인 휴전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휴전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길고 긴 물밑에서의 그 외교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이고 전쟁은 지지부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유럽연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의 경제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난은 왜 초래됐겠어요? 미국의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유럽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갔잖아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유럽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이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은 수축이 되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율을 작동시켜서 신용 승습에만큼 유동성을 더욱더 감축을 시켰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투자, 고용, 생산 등 경제활동은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통화는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경제 활동이 부진해진 건 당연한 일이에요. 유럽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처방을 해야 되겠어요? 기준금리를 미국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돼. 미국 달러 가치만큼은 유로의 가치를 끌어올려줘야 돼. 그래야 미국으로 흘러갔던 돈들이 돌아올 기회를 잡아요. 오히려 유로의 가치가 달러 가치가 더 올라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경기가 더 부진해진다고 가르쳐요. 유로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유럽의 수출은 부진해지고 경기는 후퇴한다고 경제학은 가르쳐요. 이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경기는 후퇴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불행하게도 이 이론을 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이론이 현실에 의해서 부정당하면 이 이론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는 경제난이 점점 장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EU가 유로화 가치를 미국과 함께 같이 올렸더라면 혹은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경제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가요? 일본 경제도 심각하기는 유럽과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2022년 성장률 0.9%예요. 2023년도에는 1.5%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GDP에 재정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환상을 일으켜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투입되는 분야는 수익성과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들이 외면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가 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지고 성장률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1.5% 성장을 기록했던 게 2024년도에는 0.1%로 뚝 떨어지잖아요. 일본의 경제난은 EU 각국에 비해서 못지않게 힘들어요. 다만 엔캐리 자금 덕분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일본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 같은 그런 환각을 일으키게 한 건 사실인데 어렵기는 마찬가지. 한국이 일본의 이번에 30년 닮아갈 수 있나요? 일본은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1994년 이래 8차례를 펼쳤는데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해요. 한 번 살려내지 못했으면 그 정책을 폐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8차례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진이 지금 30여 년째 지속되는 거예요. 엔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의 수출품은 일본 내의 비용으로 만든 제품 아니에요. 그런데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인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죠. 그뿐만 아니라 엔저 정책을 펼치니까 주요 자원들 다 비싸게 사오잖아요.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의 경영수준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자원들 비싸게 사오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처럼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경제는 그렇게 가르쳐요. 경상수지가 즉각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성장률은 높아진다고 가르쳐요.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정책이 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학이 하루빨리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전혀 안 보여요.